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3년 5월 20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5월 세 번째 주 주간 투자 전략의 시황 코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날이 좀 덥습니다. 날이 더워졌고 게다가 시장도 엄청 정신없이 움직이고 그래서 특히 다들 저도 그랬지만 이번 시장이 약간 좀 묵직하면서 눈치 보는 시장이 나올지 않나 싶었더니 시장은 그건 네 생각이고 그러고 나서 바로 변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빠른 이번 주 들어서 그 주봉을 보면 그렇죠. 미국이 주봉이 딱 전환되면서 주봉 상으로 한 3% 올랐겠죠. 예, 조가까지에만 한 주간 3% 올라온 시장이고 3%만 올라도 이렇게 세네요. 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 코스피 기준으로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올랐나요? 네, 2.5% 이게 어딥니까? 네, 이렇게 바라보는 쪽에서 뭔가 추세에 대한 변화가 시도가 들어왔던 시장인데 근데 의외로 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떤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저희 보시는 툴에 따르면 그거죠. 지금 효과는 지난번 나왔던 효과는 여기죠. 예, 다시는 55일선 지지 효과, 이틀에 걸친 효과 이러면서 움직이는 상황들. 그래서 지지를 했기 때문에 뭐 지난번에 거래 무시하라고 말씀드렸죠. 예,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저희 패턴이다. 중간중간에 거래 들어간다고 이거를 뭐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봐야죠. 근데 아직 거래는 밀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보여줬던 뜨거운 모습들은 사라지지만 이제 반등이 나오고 여기서부터가 살짝 눌렸다가 다음 변화가 중요하겠죠. 6이 돌파할 때나 2600을 진입할 때나 이런 변화가 중요할 텐데 그 자체에서 흐름들이 턴할 때는 그거는 좀 낮다고 보여지는데 지금은 뭐 거래 얘기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 쪽에서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의외로 빠르게 시장에 또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를 적응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인 거죠. 그래서 시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항상 봐도 저희 예상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를 먼저 재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 사이에 그냥 멍하니 있게 되면은 놓치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놓치지 않게 열심히 또 뛰어야겠죠.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야겠는데 미국 시장 동향들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동향 보니까 지금 마감된 미국 시장이 일단 약세죠. 지금 보아서도 그렇지만 미국 시장 종가가 0.2%대 뭐 그냥 그렇고 S&P 0.1%대 다우지수 0.4 요즘 다우지수가 제일 약합니다. 근데 이거만 보면은 다우가 제일 약하고 그리고 나스닥이 그나마 제일 세다는 얘기는 IT 기술주 쪽이죠. 그리고 다우지수는 약간 경기 방어적인 쪽의 성격들이 높고 소비 쪽 이런 쪽이 높죠. 그러니까 나스닥이 좀 강하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그냥 단순하게 들어오는 의미가 그러니까 지금 경기 관련된 건 아직 모르겠고 그런 쪽에서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선전했던 쪽의 IT 기업들이 이번에 실적을 나와서 본다고 하더라도 비용 통제 잘했고 거기다가 어떤 여러 가지 수익성 쪽을 뭐 이제 AI나 뭐 IT 쪽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가장 큰 배경이 금리는 일단 거의 여기서 마무리되는 게 아닐까라고 하면서 금리는 한동안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올라갈 부분이 없기 때문에 나스닥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IT 빅테크 기업들의 현상을 보여주지 않나 라는 쪽도 하나의 단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에 대한 얘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다 보니까 그동안 또 작년에 가장 많이 타격을 받았고 이게 지금 역전이 나오면서 작년엔 다우지수가 상대적으로 선전했었죠. 그런데 반대로 많이 하락했던 나스닥이 그 차이를 갭을 좀 줄이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쪽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제 미국 시장을 하락시켰던 요인은 표면상으로는 그거죠. 그 부채 한도 협상이 잘 진행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올렸다가 부채 한도 협상 완전 약간 좀 당장은 힘들다라는 얘기 나왔는데 그러면 이렇게 제자리에 안 오죠? 네, 그냥 고점에서 딱 매달려 있네요. 그리고 어제 옵션 만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버텼다고 봐야 되겠죠? 고점 영역에서 그런 쪽으로
바라보는데 세부 내용들 잠깐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협상 중단의 하락, 이거 참 기자분들도 힘드실 것 같습니다. 내용들을 잘 모르게 되면요. 그래서 보니까 백하시 하원 의장이 뭐 이런 거 되게 중요하죠. 여기서 협상하다가 뭐가 좀 마음에 안 들면 이제 나가죠. 나가면서 기자들 다 불러봅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하고 나오는 약간 현상이 일단 중단한 상태라고 얘기 당연히 그랬겠죠. 이번 주말에 타결되려고 별로 생각한 적도 없었고, 근데 그게 지금 이렇게 됐었고, 뭐 주말에 회의가 재개될지 이건 모르고 아마 거의 한 5월 말쯤, 아직까지 5월 말까지 하게 되면 2주 정도 남았죠? 그런가요? 예. 한 주 반? 그때 나오는 변화도 체크를 해야 될 텐데 그 정도까지는 봐야 될 것 같고, 또 아직 뭐 다음 주로 이거는 그냥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시장이 왔다 갔다 나올 수는 있는데, 하나 이제 파월 의장 발언이 조금 좀 느낌이 다르게 왔던 것 같은데, 지금 공격적인 그 긴축에 대해서 약간 요거죠. 추가적인 정책 강화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 참 힘든 직업이에요. 이게 뭔 소리입니까? 추가적인 정책 강화가 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어떤 결정도 내리지, 말을 돌려 하는 이런 거. 그러니까 금리 인상 더 할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이 얘기죠. 근데 이걸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 연준 의원들이 최근에 나왔던 부분, 뭐 중도파까지 약간 금리 인상 더 해야 된다고 바뀐 마당에 의장께서 이렇게 나왔다. 요거는 좀 생각할 부분이 있다는 쪽에서 어제 그래서 약간 살짝 또 장 마감 때는 좀 돌리는 영향을 끼쳤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이 그리고 또 뭐 아직 부채한도 협상과 관련된 얘기는 그냥 진행 중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5월 말까지 해서 변화가 나오는지 그 정도만 체크를 하는데 특히 오른 쪽 보니까 에너지 헬스 소재 정도, 나머지는 다 하락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게 눈에 띄죠. 그동안 좀 올랐다고 플라이드 머티리얼스 같은 경우 2% 이상 떨어졌네요. 약간 차익 매물 나오는 거죠. 최근에 반도체 쪽으로 강했던 상황 쪽에서. 그리고 또 요즘 디즈니가 힘을 못 씁니다. 근데 리오프닝 쪽에서 들어오는 디즈니랜드 얘기는 계속 들어오지만 아직 뭐 그쪽에 매출 비중이 많지만 지금 성장 동력으로 끌었던 디즈니 플러스가 생각보다 고전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는 애플 TV 플러스도 고전 중이고, 결국은 OTT 대전은 조금 있으면 나올 것 같습니다. OTT 대전이라고 쓰죠. 그래서 현재는 넷플릭스가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뭐 이게 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5,500원이죠. 시작이 5,500원으로 시작해서 광고까지 보게 되면 시간은 걸려도 그래도 좀 싸다. 그러니까 지금 9,900원 좀 올랐죠. 12,000 얼마로 오른 것 같은데 거기서 이 정도로 하게 되면 반값 이하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급증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넷플릭스가 이런 우위를 차지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가치를 좀 올리면서 어떤 다른 변화가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나머지는 지금 다 적자 비슷하게 들어가죠. 그래서 아마 판이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엔 컨텐츠 쪽이 재미가 없는 이유는, 컨텐츠 주들도 재미가 없는 이유는 지금 이렇게 넷플릭스 딱 이 주도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나머지 디즈니 플러스 뭐 HBO 플러스 이런 것도 있죠. 제가 좋아하는 회사입니다. 제작사 하는 회사죠. 파라마운트 플러스 뭐 애플 TV 플러스 지금 시장에 나온 게 적어도 한 7개, 8개 될걸요? 이게 우후죽순으로 되어 있는데 다 경쟁하느라고 적자 봅니다. 근데 이거를 누가 하나 딱 나서서 정리를 할 상황이 될 것 같아서 그때까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여지고, 또 옥시덴탈 이거는 또 거의 우리 버핏 형님은 거의 3%가량 상승했는데 추가 매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 거의 진심으로 나오는데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장에서 돌아가는 변화와는 다르게 왜 지금 버핏 형님은 이쪽 형님이라고 죄송합니다. 버핏 께서는 이쪽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질까라고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드는 생각은, 그럼 이분 만약에 시장에서 미국도 그리고 글로벌 정부도 다 신재생 하고 있는데 이쪽으로 가기 시작하게 되면 왜 버크셔 해서웨이를 중심으로 워렌 버핏은 왜 솔라 에너지를 안 사고, 그리고 또 다른 베스타스 같은 풍력화사를 안 사고 왜 하필이면 화석연료인 이 정유사 쪽으로 사느냐, 이게 가장 큰 핵심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하다 보니까 종목들하고 이제 변호들 찾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신재생 에너지가 가기는 가되 들어가는 비용이나 여러 가지 또 투자 프로젝트의 지원들이 나오는 과정들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구나. 근데 무조건 저희가 앞으로 돈만 들면 계속 가겠다. 뭐 정책적으로는 가긴 가겠죠. 하지만 많은 난관이 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현실은 효율입니다. 효율이 뭐냐면은 아시잖아요. 지금 바람도 불고 비가 오면 안 되네요. 이제 비가 오면은 태양광 망하죠. 근데 비 오는데 바람은 살짝 부니까 차라리 낫겠지만, 그 다음엔 쨍쨍해야 되고, 근데 바람 부면 또 안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약간 인간이 어떻게 좀 조절할 수 없는 기후지 않습니까? 그런 쪽인 환경 쪽에서 충분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에너지를 뽑아낼 수 있겠느냐? 이거에 대한 의문이 가장 큰 거죠. 그런 쪽에서 투입한 비용 대비해서 또 그만큼의 성과가 나온지도 아직 모르겠고 하는 여러 가지 상황 쪽에서 워렌 버핏은 여전히 앞으로 화석연료에 대한 중요성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이런 상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신재생 에너지를 그렇게 썩 좋지 않나, 안 좋게 보는 이유보다 선호하지 않는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다고 하더라도 풍력이 낫지 않나라는 정도로만 보면서 이 부분은 계속 더 앞으로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역시 워렌 버핏께서는 내가 아는 것만 하겠다라는 쪽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상황을 체크를 하고 나머지는 뭐 큰 변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나머지 흐름들을 지표들을 한번 또 살펴볼까요? 그래서 지금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 달러입니다. 달러는 참 의아한 변화죠. 부채가 꽉 차서 더 늘리지 않으면 우리 디폴트 납니다. 라고 하는 국가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미국이니까 가능한 일. 네. 그래서 미국인인 걸 다행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이런 상황? 근데 과거에서도 보면은 한때 왜 로마가 모든 길로 통한다 그래서 한번 난리 난 적이 있었죠? 난리? 예. 예전에 뭐 저희는 다 이제 책으로만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 로마가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세계사 전공이죠. 예. 황제 쪽에서 이걸 까먹었습니다. 예. 모릅니다. 예. 황제 쪽 나가다 이제 마지막 때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재정이 거의 방탄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로마란 제국이 거의 흔들림이 나왔던 것과 똑같이 지금 같은 경우도 매년 부채를 늘릴 정도로 지금 한 국가가 재정을 컨트롤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반대로 봤을 때 이번에 같은 경우도 터키 같은 경우 보세요. 터키 같은 경우도 지금 대통령 한 번 결정에 대해서 대통령을 뽑는 상황에서 한 번 지금 절선 투표까지 넘어가서 좀 불확실성이 좀 커진다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6% 하락하고 리라와는 거의 폭락하는 이런 수준이 나오는데, 이런 변화보다도 이건 그렇다고 대통령 바뀌는 뭐 물론 자세한 내용들은 좀 더 있긴 하겠지만, 그런 상황 쪽에서 5월 말에 다시 결선 투표한다는 그런 불확실 때문에 이렇게 크게 흔들린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그거에 비하면은 망한다는 미국은 아주 통화 가치가 쭉 올라가고 있는 이런 현상 쪽에서 참 애매합니다. 지금 저는 이 상황이 일단 지금 달러가 강세로 가서 지금 현재 102.75, 103대까지 들어갔거든요. 그러면은 첫 번째는 금리 관련된 변수와, 그러니까 연준의 금리가 어떻게 들어가느냐의 변수와 또 부채 한도 협상, 이거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시장이 반영을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안 오른다. 그러면은 달러가 강세가 아니라 약세 조건이겠죠. 부채 한도 협상이 이제 끝났다. 그러면 달러가 가치를 다시 올라가게 만들 요일일까요? 하지만 경기가 다시 약간 좀 위축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게 되면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부채 한도 협상에서 끝나서 앞으로를 생각한다. 그러면 달러를
극화시키는 요인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뭐 그 정도입니다. 근데 그러면 상대 국가들의 변화가 유럽이 잘 버텨줘야 되는데 유럽이 이것도 모르겠죠. 그래서 아마 지금은 한번 한 100대가 위협되나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지만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부채 한도 협상 끝나고 이제 금리가 6월달 FOMC에서 거의 이제 우리도 금리를 거의 이젠 안 올릴 것이다라고 하는 약간 좀 뉘앙스, 그리고 특히 지금 상황을 좀 더 주시하겠다고 하는 뉘앙스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지금 현재 CME 패드와치 쪽에서는 확률이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25bp 인상에 대한 확률이 한 30%대까지 올라오다가 오늘은 다시 한 18%대까지 내려갔는데, 이거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때 가면은 시장 너희 생각은 그랬고 라고 또 바뀝니다. 근데 지금 거의 아직까지는 60, 70%는 거의 다 동결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5.25에서 이 수준을 버틸 수 있겠냐고 생각했을 때 참 미국도 잘 버틴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이 뭐가 터질지 모르는 불안불안한 상황이죠. 이게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뭐가 터질지 모른다 그러면 달러가 약세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근데 또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기술적으로는 진행은 되는데, 기술적 자리를 보게 되면 여기 같습니다. 104, 지난번에 저희가 104, 105 막 그래서 거기 돌파하느냐 마느냐 그거 얘기하다가 다시 한번 자리를 왔었죠. 그러면 작은 박스과 102, 또 큰 박스가 지금 105라고 볼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102대를 넘어갔기 때문에 다음을 여기가 105대쯤 되겠죠. 그래서 다음에 여기가 이제 102대가 될 거고요. 이 정도쯤 맞나요? 예, 이 정도쯤으로 보면서 달러의 흐름들을 체크해야 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게 최근에는 오히려 시장에서 우아라고 볼 수 있는 쪽이 달러 N이죠. 이게 지금 달러 N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지금 달러가 강세로 가니까 엔화에 대한 약세가 두드러지게 나오면서 지금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기조로 보면은 올해가 들면서 올해 1월 2023년 들으면서 한때 그랬었죠. 지금 일본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일본도 물가를 올린다, 그리고 물가가 올라간다, 그래서 금리를 정책들을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일드 커브를 더 확대한다 라는 쪽에서 오히려 좀 실질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이 되다 보니까 그랬었는데, 결국에는 달러 강세에서 반전되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엔화가 움직이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난번보다 올해 초보다 거의 10% 가까이 올라온 상황들이 오히려 일본 증시는 호재로 작용하면서 변화가 이끈다라고 하고 있고, 뭐 일본 경제가 한국을 성장률을 제꼈을 겁니다. 1분기 기준으로는. 네. 그만큼 부럽다기보다는 그만큼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나라의 징후가 나오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물가 올라가는 걸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부분들이 있겠죠. 네, 근데 긍정적이라고 하기엔 좀 터프하긴 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엔화의 약세가 지속되느냐 여부에 따라서도 같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일본 증시는요. 그냥 그 정도로 보고, 그렇다고 저희가 일본 증시 매매할 거 아니었습니까? 요즘에는 또 일본의 5대 종합상사 워렌 버핏이 샀다고 그러면서 같이 매수하시고 좀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잘 사면은 엔화 강세로 나간다, 또 수익일 거 아니냐. 그래서 엔화 약세일 때마다 조금씩 일본 주식 사시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보기엔 나쁜 투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엔화가 강세로 가기 시작하게 되면 주식이 즉각 반응하더라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엔화 강세로 갔을 때 차라리 그러면 주식을 팔고 엔화를 좀 갖고 있다가 그 다음에 흐름 보는 것도 좋겠는데, 엔화의 방향과 주식의 방향들이 조금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보시되, 주식 팔고 약간 기다렸다가 엔화 보고 좀 나오고, 그러니까 좀 글로벌 증시는 다 저희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저희 좀 주식 좀 치신다는 저희 형님들 보게 되면은 이분들이 다 그런 거 현지 통화로 해서, 그러니까 몇 개 유럽 그리고 일본 그리고 미국 쪽도 현지 통화로 해서 움직이는 폭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은 뭐 그렇다고 코인이나 이런 걸 안 하시니까 장중에는 한국 주식 집중을 하는데, 이런 쪽으로 해서 끝나고 나면은 할 게 별로 없으니까, 심심하니까, 전업 투자자 분들이시니까 이런 식으로 해당 국가 쪽에서 나오는 거를 살짝 또 대응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워낙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그냥 다 현금 아니면 주식 조금 뭐 이런 쪽으로 보시다가 지금은 이제 해외 통화 쪽에서도 어떤 기회원들을 찾고 그러면서 되게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전업하고 있다면 외롭다고 합니다. 그게 지금 그러면 안 외롭기 위해서 뭐 기사도 보고 하는데 기사를 뭐 뉴스를 보고 뭐 다른 거 본다고 하더라도 하루가 막 길죠. 그래서 그런 상황 쪽에서 이제 나름대로 글로벌 전략도 짜고 하시다 보니까 이런 변화가 나오는데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다양한 투자 전략 접근하시는 거 찬성입니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시도해 보시고 또 고민하고 이런 단계가 있어야 레벨업이 되겠죠.